이 11가지 마음의 법칙을 이해를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LP를 기본으로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심리학의 모든 법칙들, 자연 법칙을 모아서 11가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쭉 한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또 선생님이 본인 의견하고 좀 다른 거는 중간에 피드백을 하셔도 괜찮아요. 통제의 법칙, 혹시 통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그럼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통제의 법칙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수록, 통제하는 힘이 커질수록 더 큰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짐으로써 통제력이 커지고, 통제력이 더 많이 커질수록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더 큰 마음의 평화는 행복한 삶을 이끌어준다는 뜻이죠. 그럼 책임을 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유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유 변명을 버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자, 이렇게 과거에 뭐 때문에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교육을 많이 안 시켜줬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는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들이 되잖아요. 이제 이유들을 된다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유 변명을 된다는 이야기는 무책임이라는 이야기, 무책임. 나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의 통제력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 통제력이 없어지는 거죠.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속을 받는다면 구속은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잖아요. 실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어떤 무책임한 이유 변명을 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때문에 힘들다는 거고,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다는 거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 그 사건, 그 경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구속하게 되고, 더 많이 구속을 받으면은 결국은 자유가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통제력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걸 의미한다. 더 많은 책임을 짐으로써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하고, 더 큰 통제력은 더 큰 자유를 의미하고, 그 더 큰 자유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반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무책임.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는 이유 변명을 늘어놓는 걸 의미하고, 이유 변명은 더 많은 구속을 받는 걸 의미해요. 더 많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곧 만병의 원인이고 불행한 삶을 이끄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돼요. 이것도 내 책임이다. 이것도 내 탓이구나. 모든 것은 내한테 달려있구나. 그 어떤 것에도 이유 변명을 하면 안 되고, 그 누구를 원망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느낌을 느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의 완전한 통제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속담하고 비슷해요.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미 5년, 10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현재의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 삶 또한,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과거 10년 전부터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의 행동의 결과들이 계속 쌓여서 현재 내 삶을 부정적인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미래라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새로운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최고의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 미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자, 파리가 똑같은 창문을 부딪히면 유리 창문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파리가 유리 창문 밖을 나가려면은 열려진 창문 쪽으로 다른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른 선택, 다른 방향,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한 씨앗을 뿌리는 거죠. 목표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건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목표라는 씨앗에 맞게 행동을 취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목표에 관련된 결과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원인 결과. 자, 현재 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발표 불안증이 있다면은 발표 불안증에 관련된 과거의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떨었던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이 엄하셨다든지, 어쨌든 이런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죠. 요걸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했을 때 현재 발표 불안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스피치 훈련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스피치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이나 NLP 치료를 통해서 발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이런 원리죠.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비디오를 보면은 화면에 찌그러진 화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찌그러진. 테이프가 꼬이면은 그렇잖아요. 테이프 꼬여버리면 찌그러진 화면이 나오는데 이 찌그러진 화면을 없애려면은 테이프를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화면을 깨트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 화면에 왜 찌그러진 화면이 나와? 화면을 바꾸려고 그런다고. 근데 화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갈아 끼면은 화면은 알아서 좋아지겠죠. 마치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라. 뭐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념의 법칙. 신념의 법칙은 이제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얼마나 이제 강력하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 신체에도 믿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이제, 입양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아기를 낳지 못한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나는 엄마라는 믿음이 강했어요. 아기한테는 내가 모유를 먹여야 돼. 모유를 먹여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죠. 근데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은 아기한테는 모유를 먹여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유 세상에 아기를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젖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믿음에 의해서 젖이 나온다는 거죠. 자, 믿음이 신체 조건을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런 이제 신체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런 이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신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1957년도에 그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저 베니스트가 그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기 이전에는 그때 모든 인류학자들이나 또는 뭐 의사들이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마일이라면 이제 1600m잖아요. 네. 저도 1600m를 뛰어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1600m를 제가 빨리 뛰면 7분 30초예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뛰잖아요. 8분 30초 정도 돼요. 이걸 이제 그 4분 이내에 주판다는 건 굉장히 그거 빠른 거거든요. 저도 한번 뛰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로저 베니스트는 자기가 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1957년도에 로저 베니스트가 3분 57초 맨 만에 이 1마일을 주파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 200명 이상의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아, 200명 이상이요? 예, 거의 200명. 그 중에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운동화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구 중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런 변화가 전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단지 믿음의 변화가 있었죠.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면 나도 주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했던 거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다 보니까 신기록이 갱신된 거예요. 이게 스포츠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올림픽마다 계속 신기록이 갱신되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냐. 그죠? 뭐 어떤 선수들의 기량도 발달하겠지만 그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학습 연구.
학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IQ를 가진 그 학생들을 두 개 반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A반, B반. A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 믿음을 심어줬어요. 네. 반대로 이제 B에 속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안 좋은 애들로 모여 있다. 너희들은 IQ가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어차피 너희들이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교사들도 실력이 안 좋은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번 해보라 말은 잘 안 될 거다 이게.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A반은 전부 우등생이 됐어요. B반 거의 낙제생이 됐더란 얘기죠. 믿음에 의해서 이게 학습의 효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믿음은 신체에도 변화를 주고 스포츠에 또는 뭐 학습에 이 다양한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당연히 어떤 성취도라든지 성공,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없애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없애야 될 믿음이 뭐냐면 제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적 믿음이 세 가지가 또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력감이라는 거죠. 무력감. 무력감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남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남들은 뭐 강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없어. 남들은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남들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이제 닭장 속에 그 독수리 알을 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닭장 속에서 부화된 독수리는 이 병아리처럼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자란다는 이야기. 어미 독수리가 되더라도 계속 주는 먹이에 길들여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독수리가 된 이후에 닭장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문제는 독수리가 날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날 수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있잖아요. 코끼리 새끼를 사냥을 해서 뒷다리를 쇠받침으로 묶어서 큰 나무 둥지에 메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더 큰 코끼리가 되면서 작은 쇠말뚝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코끼리가 되면 쇠말뚝에 박아서 서커스단의 코끼리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미 코끼리는 쇠말뚝에 이 박힌 쇠받침을 분명히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미 코끼리니까. 쇠말뚝 이 정도는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 코끼리가 절대 도망을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도망을 못 갔던 경험,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인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어릴 때 이제 가정이라는 닭장, 초등학교 닭장, 중학교 닭장, 고등학교, 대학교 닭장, 이 조직이라는 자체가 이제 닭장이잖아요. 월급 자체가 이제 먹이라면 계속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그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조직에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직을 나가서 스스로 사업을 해봐라, 스스로 영업을 해봐라, 또 스스로 강의를 해봐라, 이런 이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해봐라 이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부님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결혼하자마자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20년, 30년 가정 살림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암에 걸려서 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근데 애들 키워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막 영업을 해야 된다. 영업. 화장품 영업을 하든지 보험 영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럼 난 할 수 없다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막연하니까 해본 게 없으니까. 근데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코끼리가 쇠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 잠재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깨트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무가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가치감. 자기를 계속 부족한 사람을 보는 거. 나 같은 게 뭐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거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나 같은 게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1등한 존재로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깨트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왜 생겼냐면은 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뭐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어른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조의 말, 또는 꾸지람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깔아뭉갠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많지. 그래서 이런 이제 무가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존재다, 뭐든지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그 어떤 가치감 자체를 부여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것도 NLP를 통해서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절망감이라는 거죠. 절망감. 절망감은 모든 게 끝났다라는 느낌이죠. 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포자기 인생. 노숙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것도 아니면은 그 자살로 가죠. 자,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핀다라고 그럽니다.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절망 속에 살아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인간의 절망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절망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마치 쇼생크의 탈출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교도소라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나를 가두지만 희망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NLP 중에서 이제 절망 속에 희망을 볼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무력감이라든지 무가치감이라든지 절망감을 어떻게 이제 힘을 주는 믿음을 바꿔주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부정적인 믿음이건 긍정적인 믿음이건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어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믿어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혜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강한 좀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륜 스님의 그 어떤 법문하고 NLP를 결합해서 힐링 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 예, 실제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나를 내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창원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창원에 이게 가능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4번입니다. 기대의 법칙. 이 기대의 법칙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기대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말.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내가 어떤 결과를 입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문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한다, 1인칭 현재인 긍정문으로 어떤 말을 하잖아요. 이건 자성예언이 되는 거죠. 자성예언. 자기 자신한테 하는 미래의 어떤 자성예언이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자,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독배감시를 외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 자성예언이 있는 거죠. 나를 2인칭으로 두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세계를 품에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저 성공이 있는 미래를 향해, 저 성공이 있는 내일을 향해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써서 온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기대가 중요하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기대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아들은 크면은 정말 멋진 의사가 될 거야. 정말 위대한 정치가가 될 거야. 자, 우리 아들 글을 너무 잘 쓰는구나. 자, 앞으로 크면은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겠네. 우리 아들 말을 참 잘하는구나.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훌륭한 방송의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가 될 수도 있겠네. 막 기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장점을 칭찬해주면서 미래에 얘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기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항상 너는 크면 정말 멋진 누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의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기대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문이 너가 우리 아들 중에 최고의 총재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 우리 엄마는 동문이 너는 사막 한가운데 데려놓더라도 혼자 살아 돌아올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실제 좀 생명이 강한 그런 애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인생에 이제 풍파가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잘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힘든 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당연히 이겨내야 될 어떤 그런 도전 과제로 보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부모가 자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 일의 책임자는 누구님이에요. 자, 김 팀장님이 이 일의 가장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팀장님이라면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직장 상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낸다는 거죠. 또는 이제 동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기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미인 대칭 격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미인 대칭 격기. 미인 대칭 격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해서 격려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합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격려 기대. 이걸 이제 미인 대칭 격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최고의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의 법칙이고,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집중의 법칙. 집중하는 대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는 대로 커진다. 요거는 문제에 집중해도 문제가 커지고요.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더라도 목표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을 하거든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에 집중이 되고 실수가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원하는 게 커지겠죠. 자, 편안하게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요런 주제를 이야기해야지 주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말을 잘하게 돼 있죠. 자, 긴장을 없애야지가 아니라 편안하게 말을 해야지. 뭐 두려워하면 안 돼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지. 당당하게 말을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핵심 주제를 이야기해야지. 인생도 이제 뭐 빚을 갚아야지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원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요. 원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면은 원하지 않는 것을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은 열정을 만들고요. 열정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잖아요.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은 열정을 몰아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열정을 키우는 더 좋겠죠. 그럼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피치 할 때는 스피치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NLP를 배우고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NLP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뭐 힐링센터를 세운다든지, 뭐 어떤 법륜스님의 말씀을 NLP식으로 말을 하는 것에 신경 쓴다든지, 어쨌든 이런 원하는 것. 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진동의 법칙. 모든 것은 파동 에너지라는 거죠. 진동의 법칙은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은 에너지다. 마음도 이제 잘게 누르면 마음의 의식, 무의식, 그것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양자의 에너지 파동이 있어요. 양자의 에너지 파동. 자, 물질 세계도 보면은, 자, 물질 세계가 뭐 세포, 원자, 분자, 정보 에너지 파동이 되는 거야. 신체 몸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세포, 원자, 분자, 정보 에너지 파동. 자, 이 에너지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마음에 예를 들어서 꿈을 생각하잖아요.
꿈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꿈의 에너지는 우주의 꿈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우주는 현실의 꿈을 이루어주는 현실과 연결되면서 꿈이 꿈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따라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걱정 고민을 하잖아요. 걱정 고민의 에너지 파동을 우주와 연결시키고 우주의 에너지는 또 현실의 걱정 고민을 끌어당겨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꿈을 꾸면 꿈을 이루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걱정 고민은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걱정 고민을 하는 순간 내 미래에 걱정 고민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이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겠죠. 왜 이루어지냐? 100일 기도라는 것은 합격에 대한 기원이잖아요. 합격에 대한 기원은 합격에 대한 에너지 파동을 만들고 에너지는 우주와 연결되고 실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실제 우리 TV 프로 중에 미영돈 박사의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어요. 소원파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소원파이를 보면 이제 충청도의 어떤 지역에 소원파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파이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은 거짓말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소원파이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그래서 소원파이가 어떤 파이인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파이 성분이 혹시 좀 이상한 성분으로 구성이 됐나? 근데 성분을 따져보니까 일반 파이랑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돈 박사 팀에서 가짜 소원 파이를 만들었어. 네. 그와 똑같은 가짜 소원 파이를 만들어갖고 그 경기도 용인시의 어떤 운전면허 시험장에 네. 가짜 소원 파이를 갖다 놓고 소원을 빌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게 만들었어요. 네. A팀, B팀을 나누었어. A팀은 소원 파이 소원을 빌고 시험을 치고 B팀은 그냥 시험을 치게 만들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원을 빈 팀은 거의 80% 이상이 합격을 했어요. 소원을 빌지 않는 팀은 60% 정도만 합격을 하더라고요. 20%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실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반반을 나눠서 했는데 네. 소원을 빈 팀이 거의 80% 이상 합격을 했다. 소원을 빌지 않는 팀은 60%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전문가한테 양자 물리학을 전공한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요거는 마음의 힘이다. 소원을 비니까 소원을 비는 그 합격의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고 이 파동이 실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끌어당긴다 이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죠. 이 마음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현실을 끌어당기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7번하고 똑같아요. 7번 상응의 법칙. 상응이랑은 똑같다는 의미인데 생각은 곧 현실이다. 마음은 곧 현실이다.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상응한다는 거죠. 생각과 현실은 상응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마치 이제 생각이나 마음이 영화 필름이라면은 영화 스크린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필름하고 스크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필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인간관계가 안 좋다면은 인간관계를 바꾸려면은 내 마음에 나와의 관계를 바꿔야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계속 무시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내 현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현실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마음에서 성공을 하면 현실에서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에 자 상대성의 법칙. 상대성의 법칙. 이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떤 개념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난로의 따뜻함을 알기 위해서는 추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겨울에 바깥에서 엄청 추운 날씨에 우리가 스키를 탈 수가 있잖아요.
습기를 탈다 보면 손이 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수돗물을 틀고 이제 물에 손을 담궜어요. 물이 따뜻해요. 이건 왜 그렇죠? 밖에 차가운데 있었다는 따뜻하죠. 이제 수돗물 돌 때는 차가워요, 그죠? 차가운데 바깥에 온도가 더 차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온도보다는 실내의 온도가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니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바깥 온도보다는 실내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뭔가를 비교를 함으로써 물이 뭐 따뜻하다, 차갑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제 300만 원을 버는 월급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임대료만 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방글라데시에 1년 연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면은 이 300만 원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부자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훨씬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성형수술을 우리가 계속 뭐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예쁜 사람인데,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김태희라든지 누구랑 비교하면 내가 못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걔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계속 확대하고, 자기 확대하고, 코를 더 높이고, 뭐 이렇게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행복 불행도 어떤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정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서울에 종로 상가에 가면은 허리우드 극장이 있어요. 허리우드 극장에 보면은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있거든요. 국밥 1,000원짜리 국밥 줄을 서요. 그것도 노숙자들 줄 서요. 그 1,000원짜리 국밥을 한번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인천의 중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신체 장애인들이 많은 병원에 가서 똥오줌을 못 가리고 누가 도와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지가 멀쩡한 게 건강한 게 감사한 일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리듬의 법칙. 리듬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생은 이제 이 리듬이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롤러스 게이트처럼 날씨로 본다면 추울 때가 있으면 따뜻해질 때가 있고 자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그죠. 자 성숙기 세태기 뭐 이렇게 리듬이 다 있는데 자기 인생의 그 어떤 리듬을 잘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리듬을 잘 모를 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태기가 영원한 세태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올라간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기가 영원한 성장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렇게 세태와 성장과 또 세태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흐름인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자, 감정도 마찬가지죠. 희노애락,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또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희노애락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희노애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리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이거 슬프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힘이 들면 힘든 시기에 왔구나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겨울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겨울이 또구나 내 인생에 겨울이 왔구나. 겨울 날씨가 춥네. 근데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 이 겨울도 지나가겠지. 그죠? 힘든 시련 고통이 있어요. 이 시련도 지나가겠지. 이 고통도 지나가겠지. 모든 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힘들어하지 않죠. 모든 건 지나가는 거죠.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우쭐거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기쁨도 한때라는 거죠. 한때.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영원한 즐거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항상 이거는 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인생에는 기쁨만 있어야 되고 즐거움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상팔수를 걷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어야 된다. 즐거움과 고통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모든 리듬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성의 법칙. 자, 이 자유만물은 그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음과 양의 조화에서도 이제 모든 건 잉태의 법칙이다. 잉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면 21일 동안 알을 품어야 되고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 안에서 10개월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하려면 그 성공하는데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 NLP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불편함을 어색함을 없애는데, 뭐 두려움을 없애는데 잉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이런 기간을 우리는 이제 21일이라고 21일. 21일 동안 뭔가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뀐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21일을 반복하기 전에 멈춘다는 거죠. 그 다음 모퉁이를 돌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모퉁이를 돌기 전에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도 많죠. 어떤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는 그 다이아몬드 금광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파고 또 파도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 밭을 금광을 누군가한테 싼 값으로 팔아버렸어요. 새로 산 사람이 불과 30cm를 파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30cm만 더 팠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텐데 그 30cm를 파기 전에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그 다음 길모퉁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 모퉁이를 돌기 전에 포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잉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잉태 기간이 얼마 정도일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잉태 기간을 거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잉태 기간을 모르고 한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기가 왜 안 태어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왜 아기가 안 태어날까? 10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7개월 되었을 때 막 아기가 안 태어난다고 보채고 막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만약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어야 되는데 15일만 품고 암탉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잉태 기간이 얼마일까? 우리 선생님이 힐링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잉태 기간이 얼마일까를 또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제 법륜 스님의 어떤 그 법문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잉태 기간은 얼마일까? 또는 뭐 내가 명강사가 되는데 잉태 기간은 얼마일까? 항상 이제 잉태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잉태 기간이 설정이 되었다면은 그 기간만큼은 다른 변명하지 말고 그냥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창원을 이제 잉태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보거든요. 최소한 1년 이상 내려와야 이게 뭔가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저와의 약속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잉태의 법칙이다. 마지막 11번에 보면 잉태의 양극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칙인데 양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로 보이는 게 있어요. 정반대로 보이는 것이 실제 에너지를 보면 이게 같은 에너지란 거죠. 실패와 성공은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자, 실패와 성공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실패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이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불행과 행복도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외로움과 사랑은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외로움의 끝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워주기 위해서 외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과 부도 정반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난은 부의 소중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분노나 외로움도 사랑의 소중함을 깨워주는 것이고, 자, 추위는, 겨울의 추위는 따뜻함의 소중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하늘의 어둠은 저 별빛의 소중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반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소중함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정반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대를 경험해야만 그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거부하잖아요. 실패를 거부하고, 어둠을 거부하고, 고통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씨앗을 장터야 되고,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소중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소중하다. 모든 것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